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날씨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뜻깊은 자리에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또 원장님이 또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자리에 쓰게 됐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산 관리하시고 또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말씀 하나라도 더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행복한 은퇴와 상속 증여와 절세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좀 드릴까요? 지금 딱 보니까 아버님들, 어머님들 반반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꼽으시라면 먼저 저희 어머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속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죠? 네. 건강, 먼저 답이 나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보셨나요? 건강 필요하고, 아들은 왜 안 필요할까요? 아들이 말썽을 많이 피워서, 예. 경제력, 친구, 애완동물. 근데 이제 남성들은 답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제 웃으셨는데, 네. 네, 이게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집에 퇴근하고 가면 반겨주는 거는 이제 저 5번째에 있는 애완동물, 만 반겨주고 애들은 어디 갔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이 시대 아버지들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노후를 위해서 좀 고민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생 중장년 시대에 이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만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저보다 더 훨씬 젊으신 분들 오늘도 몇 분이 좀 눈에 띄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먼저 이런 걸 좀 몸소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더 어렸을 때 이랬을 때보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좀 인생을 길게 보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이라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각 회사별로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보면 50대가 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회사에서 많은 선배님들 봅니다만 저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7가지 실수 또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게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산 관리를 하실 때 또 세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고요. 2번째는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사장님께서 다 그냥 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장님은 그냥 바깥 일만 하시고 사모님이 모든 걸 쥐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느 누가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 많이 하시나요? 그냥 부동산은 알아서 누구한테 맡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아까도 보셨지만 남성분들한테 필요한 5가지 그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3번째는 의료비가 사실 중요합니다. 의료비 준비. 물론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되겠고요.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를 맞바꾼다. 흔히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요즘 시대의 젊은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학원비며 비며 하며 교육비, 사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처럼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분들한테 그걸 지원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노후 준비와 같이 노후 준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은퇴 이후가 꼭 경제적인 부분만 작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 같으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거보다도 일단 건강이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가족 간의 화목의 문제도 있겠고, 자녀의 어떤 문제도 있겠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 개그 콘서트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서로 그냥 살아가는 얘기, 그렇게 해야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족, 자녀분들은 빼더라도 두 분 간에 서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는다. 자, 로또 사보신 경험들 한번 있으시죠? 저는 가끔 삽니다.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근데 사고 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걸 내가 여기 투자하면 뭐 얼마를 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내 원금은 또 지켜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률 100%인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노후이고 상속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라는 거죠.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노후는 나이가 들고 은퇴라는 상황이 다가와야 이제 내가 몸소 느끼는 거지만, 뭐 80세, 90세까지 일을 하시면 은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 찾아올 것이며, 상속이라는 것도 역시 100%라는 거죠. 100%.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혹시 뭐 사이보그가 있으신가요? 예. 사이보그도 수명이 다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확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0%.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률 10%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품이 있다더라, 뭐 이런 주식이 있다더라, 이런 부동산이 있다더라, 이런 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확률, 만일의 상황이 아니라 100%인 확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좀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뭐 순서로 보자면 일단은 젊은 나이에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장에 대한 준비하셔야 되고, 자산도 늘리셔야 되니까 투자하셔야 되고, 은퇴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생에 걸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20대이던 80대이던 간에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상속 설계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요. 결국은 상속이라는 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자산을 자녀들한테, 후대에 승계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나는 자녀들한테 안 주겠다, 기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상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승계의 하나의 방법이 되시니까 어떤 형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제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자 받으면 세금 내야죠. 소득 올리면 세금 내야죠. 상속 증여할 때 최고세율 50%.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세금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태어나서 부동산이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증여 또는 상속 내지는 양도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이 세금이 어떤 게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희 상담하시는 고객분들 대부분이 부동산이 80~9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물론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이 되지만 결국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부동산 값이 올라도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제목 좀 볼까요? 속상하지 않게 상속하려면, 저희가 이게 참 이 업의 단점이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훌륭하게 뭐 회사도 키우시고 자산도 키우신 이런 분들도 만나지만 정말 안타까운 상담을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세금 때문에, 또는 세금을 떠나서 어떤
재산과 관련해서 가족 간에 좀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막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지 않게 상속을 하려면 일단 세금이라는 부분도 문제지만 사실은 상속이라는 거에 대한 좀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자를 원래 잘 못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전소일보 문명대일보 맞나요? 제가 맞게 읽었죠. 요거 그냥 해석을 해보면 이게 사실 제가 어디서 본 내용이냐면 중국을 한번 갔는데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힌트가 되실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이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나 보다 좋은 말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볼일을 보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의미 깊은 얘기더라고요. 한 발 앞에서 가시면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실로 따지면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남자 화장실 못 가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볼일을 보세요라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왜 이런 저녁 시간에 볼일 보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에 지금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문구가 이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거 그냥 직역으로 해석하면 화장실 깨끗이 쓰세요.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곱씹어 보면 우리의 노후와 상속도 역시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머문 자리도 아름다우려면, 그러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서 이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고 근데 아버지와 이별 생각하면 슬픈데 상속세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상당한 금융자산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명의의 금융자산을 다 인출을 해가지고 금고 좋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대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아버님 잔고가 금융계좌에 빵이면 상속세 안 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질문만 좀 던지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부동산 자산가신데 자녀가 4명이신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좀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나누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야 싸우지 않겠구나. 내가 없어도 싸우지 않겠구나 해서 미리 나누어 주셨는데 증여세까지 다 내고 근데 미리 나눠줬으니까 상속세 낼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상속세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딸이 똑똑해요. 네, 저도 딸 둘인데 딸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아빠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사업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들은 이제 사고만 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와 부동산을 일단 딸한테 이미 이제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셔갖고 돌아가셨는데 이 오빠가 맨날 사고만 치는 줄 알았더니 변호사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한테 얘기를 받아서 딸한테 모든 재산을 많이 이전을 해줬는데 딸한테 그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내 몫을 돌려다오 동생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소송을 통해서 오빠한테 줘야 됐고 상속세도 안 냈던 추가로 더 내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상속세를 냈다는 얘기죠. 요런 이제 저희에서 뭐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뭐 정답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가슴 아팠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알고 보니 남매 사이였다는 거죠. 무슨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연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출생의 비밀을 찾다 보니까 남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루는 상담을 했는데 월요일 날 어떤 한 사장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내용은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뭐 상속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형제가 있는데 걔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 그래서 뭐 법률적인 부분, 세금과 관련된 부분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목요일 날 또 이제 중년 여성분이 또 오셨어요. 또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른 형제가 또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해서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매 사이였던 거죠. 서로 똑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서로 남이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양쪽에다 얘기를 못하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정말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하늘에서 슬프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게 웃고 있지만 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 두 번째 사례. 상속 포기각서라고 들어보셨죠? 나는 너한테는 주지 않겠다. 사고만 치니까. 또는 뭐 이미 많이 줬으니까. 상속 포기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상속이라는 거는 상속이 개시가 돼야 그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상속인의 권리가. 그래서 생전에 포기각서를 뭐 100장을 쓰시던 1000장을 쓰시던 혈서를 쓰시던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상속 포기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생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받아놔봐야 이거는 휴지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상담 오시면서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자,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속이라는 거는 일단은 1순위가 지정상속이라고 해서요. 요구하신 분의 그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유언에 따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유언이라는 거를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하면서 다 제각각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딸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큰애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내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다 싫어하시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유언을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사장님의 아버님 어머님의 의지를 반영을 해서 재산이 분할이 되게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유언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유언이 없으면 두 번째는 협의 상속이거든요. 협의라는 거는 상속인들끼리 말 그대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지고 이건 누가 가지고 아니면 이걸 뭐 반반씩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대부분 여기에서 걸림돌이 생기죠. 협의에서 뭐 이게 뭐 남의 얘기라서 제가 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피가 안 섞인 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며느리 사이가 문제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기 시어머니 모시고 오신 분 있으실까봐 며느리 사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튼 사람이기 때문에 견물생심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상황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법정상속. 법정상속이라는 거는 법대로 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법정에 가셔야 돼요. 가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도 없고 협의도 안 되는 경우 법정까지 갔다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나누신다면 그 소송하는 중에도 뭐 여러 가지 다툼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속은 물려주실 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 그게 꼭 유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도 미리 그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뭐 상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자, 상속 순위와 뭐 상속 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순위는 일단은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와 배우자.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녀도 없다.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없겠죠. 그러면 순위는 형제 자매고요.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까지 그 상속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형제 자매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강남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결혼을 안 하셨고요. 당연히 자녀가 없겠죠. 배우자도 없을 거고 부모님이 훨씬 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분의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형제 자매 순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손자가 또 이 직계 존속은요 아버지 어머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는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형님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권한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이 상속 권한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상속 권한이 다시 내려올 때는 아버님의 형제한테 갈 거고, 그 아버님의 형제에서 다시 그 사촌한테 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이런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유류분이라는 건데요. 유류분. 아까 유언을 통한 지정상속이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주고 싶으니까 나는 특정 자녀한테, 큰딸한테 아니면 막내딸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 지분이 일단 똑같아요. 공동상속인이면. 대신 배우자는 50%를 더 가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1이라고 봤을 때는 배우자는 1.5가 계산이 되거든요.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는 4.5분의 1이 지분이고요. 9분의 2가. 배우자는 지분이 4.5분의 1.5니까 9분의 3이 지분이 되는 거죠. 법정 지분이. 네. 근데 그렇게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한테 다 남기신 경우에는 가능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의 법정 지분을 못 받으신 상속인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잠깐 사례에도 지나갔습니다만 그 많이 받은 상속인한테 본인 몫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정 지분의 2분의 1까지. 배우자와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따님한테 다 물려줬는데 오빠가 청구해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준비를 하시더라도 그거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유언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형제가, 자매가, 남매가 평생 또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류분. 그래서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재산 뭐 부동산이야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공동명의로 상속 받으면 끝나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딸입이 똑똑해서 회사를 물려줬는데 거의 전 재산을 물려줬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 몫을 못 받았다고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가업상속공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가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고객님이 이제 재산 정보를 주셔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 기록을 하고 평가도 해보고 하는데 등기부를 띄워보면 소유자가 50명이에요. 저기 종로에 있는 땅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조금씩 공동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상속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이 갖고 계시던 게 세 명 공동 소유가 되고 그게 또 상속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간에 또 증여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제대로 남아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공동 소유로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팔기도 어렵고 또 개발을 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번 부동산은 누구, 2번 부동산은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1, 2, 3, 4번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시내 중심지에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뭐 저기 지방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받은 자녀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상속인한테 이전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시후 분배는 앞에서 보셨던 내용이니까 일단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법정에서는 뭐 딴 거 신경 안 쓰고요. 일단 법정 지분 가장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아무리 뛰어나신 판사분이라고 해도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데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되시고 제사 때도 안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특별 수익과 상속 지분이라는 부분이 이거는 간단히만 알고 계시면 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하시는 경우에 그 받은 사람을 이제 특별 수익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분할을 할 때 그거를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합쳐서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정 상속분을 따질 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좀 반대되는 부분이 기여분이라는 건데
아버지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특정 자녀가 기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상에.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 기여분을 결정을 하는 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 우리 큰형님이 제일 고생하셨으니까, 이 재산을 만드신데 고생하셨으니까 큰형님한테 또는 큰언니한테 제일 많이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그거고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큰 형님의 입장이 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형제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히 뭐 노후에 우리가 모셨다 이런 거로는 기여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분할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공동상속인이 확정이 돼야 되겠고, 또 분할을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유언을 통해서. 거기에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고, 뭐 상속 재산의 확정과 평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신다고요? 가정법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물론 이제 가정법원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또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재산 분할은 상속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라설 때도 많이 합니다. 갈라설 때. 뭐 재산 분할에는 뭐 현물로 분할을 하는 게 있고, 환가,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분할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재산으로 그만큼 주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원칙. 네. 받는 사람이 나는 그걸로 받겠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땅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지분을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향후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장남한테 미리 몰아준 재산을 상속 분쟁 때는 다시 나눠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이제 있겠다는 거죠. 세금을 떠나서. 심지어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모교에다 다 기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편안히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이 본인의 권리, 상속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류분이라고. 내 몫의 최소한 2분의 1만큼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학교에 청구를 해서 받아낸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가능하고요. 실제로. 줘야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은. 왜 아들만 집 사주냐, 뭐 이건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내 상속분 돌려달라, 뭐 딸들의 반란, 계속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속 증여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아까 부동산 태어나서 부동산이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재산을 많이 증식을 하고 늘리는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금으로부터 지키는 자가 실제로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이것 때문이기도 하겠죠. 상속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세율이 50%고요. 30억이 초과가 됐을 때. 자, 상속세는 남의 얘기다. 나는 뭐 재산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을 할 때 일단은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상속세는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서초구에 살고 계시겠죠. 서초구에 웬만한 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네. 10억만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오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만 넘어가면 상속세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그럼 사실은 남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상속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상속 재산이 이제 늘어나는 속도보다 상속세는 한 3배, 4배 정도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억, 10억, 30억 구간으로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은 4배 늘어났는데 상속세는 실제로 14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12년 이후에 상속 증여세의 세수가 급격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뭐 상속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증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네. 아무튼 점점 더 상속세, 증여세를 부담해야 될 확률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특히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평균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건데요. 실제로 저희 쪽에 상담 오시는 분들은 7대 3 정도도 안 돼요. 8대 2 내지는 9대 1입니다. 부동산이 90%, 80%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사례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상속세 내느라고 부동산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흑자부도라고 아시죠? 장사 잘 되는 회사인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뭐 어음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막아서 상속세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산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상속세 낼 수 있는 유동성이 없어서 다 헐값에 팔아야 되고 회사 넘겨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 사거리에 큰 건물주가 돌아가셨어요. 네, 당연히 상속이 개시가 되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반경 5km 내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저거 곧 상속세에 대하니까 외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된다. 거래를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상속은 상속세대로 내시는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결국 자산 가치에 손실이 생기시는 거죠. 이거 안 팔고 그냥 대대손손 물려줬으면 정말 위치도 좋고 대대손손 편하게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세금을 얼마가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재산 가치에 손실이 발생이 된다. 내가 평생 아끼고 안 드시고 좋은데 안 다니시고 한 모은 재산인데 상속으로 인해서 50%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50%만 세금으로 없어지면 다행이죠. 이렇게 헐값에 팔아버리면 사실은 더 많은 비중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상속증여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 세율 50%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다. 그러면 50% 계산 곱하시고요. 100억에 50% 곱하면 50억이죠. 거기서 이제 누진공제라고 그래서 그보다 낮은 거에는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해주니까 4억 6천을 빼면 딱 계산이 나옵니다. 45억. 재산이 남기신 게 100억이면 45억. 물론 뭐 그 재산이 더 작으시면 상속세는 이제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재산 규모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이 늘어나서 평균 수명 다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돌아가실 때 발생하는 게 상속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재산 가치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게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상속이 개시할 당시에 재산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뭘까요? 상속은 뭐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는 거고요. 증여는 생전에 물려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고,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계산상으로 100억을 4명의 자녀한테 각각 25억씩 나눠주시면 증여세 빼고 세후 인당 한 17억 정도 갖는 거거든요. 근데 100억이 상속으로 가면 상속인이 4명일 때 세후로 인당 14억, 15억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 방식이 틀린 거죠. 생전에 주시는 거하고 돌아갈 때 주시는 거. 상속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증여는 특정한 재산 하나만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이런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겠고요.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속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마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상속의 시기를 정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증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증여가 무조건 좋고 상속이 무조건 좋고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증여라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좀 상당히 필요하겠고요. 자, 상속하고 증여의 비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 재산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요. 증여는 주신 분 거를 또 받는 사람이 내는 거. 둘 다 결국은 이제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상속이나 증여나.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내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최근에 이제 자녀분들이 비거주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유학가 있으시면은 비거주자는 아니고요.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에 계시면서 해외에 생활의 터전이 있는 경우에 직장도 있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림 꾸리시고 계신 경우에는 시민권, 영주권 이런 거 국적 상관없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아까 증여세를 누가 낸다 그랬죠? 받는 사람이. 보통 자녀가 받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 자녀가 내셔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여 전략의 하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세금을 연대 납부임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대신 내줄 수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자녀한테는. 그렇다고 해외 나갈 생각도 없는 자녀한테 이거 증여하려고 해외 나가서 살아라라고 하시지 말고, 예,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현재 비거주자인 어차피 내 재산도 상속 시에는 그 비거주자이긴 하지만 자녀한테 상속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 전략을 짜실 때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증여의 효과가 커지는 거니까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그런 건 하나의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차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상속이라고요? 증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금 할 수 없는 게 상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게 결국은 절세 전략의 포인트가, 상속세 절세 전략의 포인트가 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무관심 씨예요. 이름만 봐도 안 좋은 케이스라는 거를 다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총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네요. 아까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속세 낼 게 없습니다라고 이제 상속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구세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퇴직금 받으신 거 신탁 재산이 있었고요. 5년 전에 자녀들한테 좀 증여하신 게 있었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처분한 아파트 어디다 쓰셨는지 소명 못 하시면 이것도 상속세 내셔야 됩니다. 자녀들 아파트 사실 때 조금 보태주신 게 있었네요. 이게 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가 과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상속세 과세 기준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까 잠깐 넘어갔던 사례가 상속 개시 당시에 잔고가 빵이면 상속세를 안 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최장 직전 10년까지의 어떤 증여라든지 자산 이전, 금융거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경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속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세부터 상속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20세일 수도 있고 80세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네. 상속세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명의, 돌아가신 시점의 잔고, 시점에 갖고 계시던 자산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합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율은 10%에서 50%로 적용이 되는 거고 30억이 초과가 되면 50% 세율로 적용을 받는 거고요.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금은 아버님, 어머님의 퇴직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것도 퇴직이 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상속재산이겠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받으신 거니까. 그것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거고 보험금 중에서도요. 돌아가신 분 본인이 보험료를 내신 경우, 계약자가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받으셔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자가 만약에 자녀인 경우 또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게 뒤에도 똑같은 화면이 다시 나올 거예요. 상속을 준비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얼렁뚱땅 안 된다.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1년 이내, 2년 이내에 2억 이상, 5억 이상을 처분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만큼 대출을 받으셨거나 뭐 인출을 하셨거나 하게 되면 일단 추정이라는 거는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게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거를 상속인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관심 시사례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신 게 확인이 안 되는 데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하셨는데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금고 뒤져봐도 없고 땅속에 묻으셨는지 하늘에다 묻으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은 것도 없는데 그 10억에 대해서 상속세 내야 된다는 거죠. 합쳐져서. 그게 추정 장속 재산입니다. 최소한 80% 이상은 소명을 해야 돼요. 합산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상속 개시 10년 전에 상속인한테 증여하게 되면 반대로 얘기해서 오늘 증여를 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증여를 해주셨는데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다시 증여받은 거 합쳐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산 재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이외의 자한테 증여한 거는 5년만 가산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을까요? 증여할 수 있는 손자녀, 며느리, 사위 그런 경우 뭐 형제한테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5년만 합산이에요. 그게 이제 합산 증여 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네. 배우자 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일단은 배우자의 몫으로 일단 배우자가 계시기만 하면 5억을 기본 빼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단 5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계시면 또 5억을 빼줘요. 그래서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낼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최고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재산 규모에 따라서 법정 지분을 따지기 때문에 누구나 30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가 1일 때 배우자 1.5로 계산한 법정 지분 실제로 그만큼 또 받으셔야 30억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아버님들 많으십니다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의 순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머님의 계식임으로 인해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재혼을 하시지 않는 한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의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종종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어머니 재산이 더 적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도 뭐 하나의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괄공제에 5억을 해주는데 자녀 한 명당 5억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10명이 있건 20명이 있건 물론 20명이 있으면 이게 인당 얼마씩 곱하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많아질 수 있는데 흥부 아니고서는 20명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녀가 일단 있기만 하면 5억,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30억. 물론 금융재산 공제라고 해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20% 2억을 해주는 공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공제는 5억, 30억, 2억, 37억이죠. 실제로. 근데 이거는 전체 자산 규모가 뭐 100억대 이상이 되셔야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그 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10억만 넘어가면 혼자 돌아가셨을 때는 후에 돌아가셨을 때는 5억만 넘어가면 상속세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요 계산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세율을 10%라도 적게 적용받으려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파신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죠.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뀔 뿐이지. 미리 분산을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라는 방법도 일부 하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적용받는 세율을 50%가 아니라 40%, 그 사이 구간이 30억 기준이거든요. 40%가 아니라 30%, 그 사이 구간은 10억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상속세가 50% 나오는 분이시라면 현재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자산이 늘어나도 지금 시점에서 맥시멈 한 20, 30%대의 증여세 내는 게 유리한 거죠. 증여 안 하면 50% 내야 되는데 상속으로 가서 자산이 더 커진 상태에서. 근데 지금은 자산이 늘어나기 전에 최고 20%, 30%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줄이고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은
사실은 요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뭐 없는 자녀를 만들 수도 없고 없는 배우자를 또 만들 수도 있나요? 예, 만들 수도 없고 방법은 배우자가 제일 좀 많이 받아가시면 공제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상속세는 줄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2차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아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적절한 선을 찾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상속이 개시가 됐다면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상황은 이미 사망신고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재산 그리고 그 이전에 합쳐지는 것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유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막는 방법 그리고 6개월 안에 신고하셔서 3% 할인받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국세청에서도요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자에 상속세 납세 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사전 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 자금 대책이 검토가 돼야 된다. 국세청에서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 뭐 비매품 아니고요. 그냥 시내 서점에 가시면 2,000원, 3,00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때로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세청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게 납세 대책, 종신보험을 통해서. 그래야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수월하게 거둘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속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국세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활용한 방법이 이런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얘기 사례 좀 말씀을 드렸고 세금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노후나 은퇴나 상속에 대한 대비는 일단 아끼지 말고 좋은 거 드시고 좋은 데 다니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시면 아무리 펑펑 쓰셔도 쓰시는 속도보다 재산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리고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과소비를 하시기가 또 더 어렵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일단 좋은 데 드시고 아끼지 말고 좋은 거 드시고 다니시되 본인의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는 게 먼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보다도 더 중요한 교통정리 분할 대책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절세 전략은 최소한 10년은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언제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납부할 수 있는 대책,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셔서 상속재산을 지킬 것이냐, 가치를 지킬 것이냐에 대한 같은 두 가지 트랙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